지금 미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CNN 방송사에서 한국 다큐멘터리가 기획보도로 나가자 이를 시청한 미국 국민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까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충격과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국 국민 중 일부는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CNN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CNN에서 25년간 세계 역사를 다뤄왔죠. 하지만 그동안 놓치고 있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놀라운 유산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 아침 뉴욕 CNN 본사 회의실에서 새로운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숨겨진 천재성 미래를 형성한 유산이라는 제목이었죠.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회의실 안에서 의아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마이클 존슨 감독은 팔짱을 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데이비드, 왜 하필 한국인가? 중국이나 일본은 어때? 마이클의 질문이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거였죠. 25년간 국제 뉴스를 다루면서도 한국은 항상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받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제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몇 달 전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놀라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세계 혁신 지수 그래프를 띄웠어요. 한국이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600년 전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국이 전 세계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닐까요? 현대 기술과 600년 전 조선 왕조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다면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요? CNN 부사장이 의자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이야기죠.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올 때 엘리자베스 킴이 다가왔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역사 연구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놀랍네요. 한국의 이야기를 CNN에서 다룬다니.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녀의 제안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았습니다. 한국 역사에 정통한 전문가가 필요했거든요. 물론이죠, 엘리자베스. 당신의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세종대왕과 한글에 관한 부분에서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그저 분단국가, 삼성, K-파프 정도였죠.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혁신 국가로 성장했는지, 그 이면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고 싶었죠. 일주일 후 CNN 경영진은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제 취재팀과 함께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할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날 밤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이번 취재가 제 25년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의 숨겨진 비밀을 세계에 알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건네준 리포트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했죠. 미국 언론이 중국을 집중 보도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혁신을 주도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데이터를 보세요. 엘리자베스가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관련 뉴스는 한국의 5배가 넘지만 혁신 지수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는 중국의 규모와 경제력에만 집중해왔죠. 하지만 한국은 그 사이 조용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대답했어요. 투명성과 개방성이죠.
중국은 정보 통제, 정치적 제한, 언론 자유 부족으로 진정한 혁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 자유로운 시장 경제, 개방적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죠. 비행기 안에서도 저희 팀은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정말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가? 단지 삼성과 현대가 잘 나가는 나라 아닌가? 제가 웃으며 자료집을 넘겼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강국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 특허청 데이터인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부분에서요. 자연어 처리. 그게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죠?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 엘리자베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에 가서 알아내야 할 비밀이에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현대 AI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이죠.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 동안 저희는 CNN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이 현대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파헤치기로 했죠. 기내식을 먹으며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느끼는 한국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데이비드, 한국은 항상 더 큰 나라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요.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특별한 생존 지능을 발전시켰죠. 어떻게 하면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한 거예요. 생존 지능이라.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세계 미디어가 중국의 거대함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그 틈새에서 진정한 혁신을 이루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 배경에는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을까? 마이클이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이 취재가 성공할까? CNN 시청자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마이클, 당신 스마트폰이 뭔가요? 삼성 갤럭시요. 왜요? 당신이 매일 쓰는 그 기술의 배경에 600년 역사가 숨어 있다면 관심 없나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그도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가까워질수록 저희 팀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취재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세계가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저희 팀은 바로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한지훈 교수와의 인터뷰가 잡혀 있었거든요.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인 한지훈은 조선시대와 세종대왕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봄 풍경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벚꽃이 만발한 가운데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죠. 인터뷰 장소로 이동하며 엘리자베스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조선을 통치했어요. 그가 만든 한글은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라 정보혁명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도착하자 한지훈 교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CNN에서 한국의 역사와 현대기술의 연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쁩니다. 카메라를 세팅하는 동안 저는 교수님께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기술적 혁신이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날짜가 정확히 알려진 문자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발표했죠. 가장 놀라운 점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예요. 그가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같은 자음과 아, 어, 오, 우와 같은 모음을 적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어요. 이런 체계적 설계가 현대 컴퓨터 언어와 유사하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마이클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던 그도 이제는 진지하게 촬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서울의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엘리자베스가 준비한 특별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죠. 그녀는 한글과 AI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요. 최근 MIT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한글이 데이터 처리와 자연어 인식에서 다른 문자, 체계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다양한 언어의 정보 처리 효율성을 비교한 자료였죠. 보시다시피 한글은 정보 밀도와 명확성 측면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학습하는 데 있어 모호함이 적고 체계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 6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엘리자베스의 대답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당시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보 민주화 프로젝트였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민주적 가치가 오늘날 한국의 기술 혁신과 교육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한 나라의 정체성과 혁신, 문화의 근간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마이클이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뭔가 있어요. AI 시대를 대비한 최고의 문자. 그것이 바로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었다니. 이거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한국에 숨겨진 천재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부터 저는 이곳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자리 잡은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한 입국 절차,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청결한 환경이 눈에 띄었어요. 와, 이건 공항이 아니라 미래의 도시 같아요. 마이클이 AREX 공항 철도를 타면서 감탄했습니다. 자동화된 안내 시스템과 열차 내 완벽한 와이파이 연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미국의 낡은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엘리자베스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5G 보급률이 세계 1위고 인터넷 속도도 최상위권입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현대적인 빌딩 사이로 역사적인 궁궐과 전통 가옥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였죠. 다음 날 저희는 서울시 스마트 시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전체를 디지털로 관리하는 허브였어요. 서울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티입니다.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교통 흐름, 공기질, 에너지 사용, 심지어 쓰레기 수거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최적화되죠. 대형 스크린 앞에서 서울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며 마이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취재에 회의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카메라를 들고 열정적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이건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뉴욕에서 꿈꾸는 미래가 여기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어요. 저녁에는 강남의 한 AI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수십 개의 신생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회사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선보였습니다. 한글은 모듈식 구조라서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처럼 체계적이죠. 저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IT 강국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표님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보여준 혁신 정신이 우리 DNA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죠. 한국 기업들의 혁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날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곳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네이버 본사 건물 앞에 서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건물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담당하고 인공지능 비서가 회의실을 관리하고 얼굴 인식 시스템이 출입을 통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닙니다. 네이버의 CTO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 기술들을 실제로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은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베드이자 얼리어답터 문화가 강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해볼게요. 처음에는 이 취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뭐 그리 특별하겠어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미래 도시를 직접 본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첨단 기술의 배경에 600년 전 조선의 정신이 있다는 거지. 이날 밤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입력한 내용이 기억납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나라다.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하는 날,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인 이곳에서 어떤 발견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되었거든요. 저희 팀은 삼성 디지털 시티 내부를 둘러보며 압도적인 규모에 놀랐습니다. 연구소, 생산시설, 임직원 복지시설까지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삼성전자 부사장과의 인터뷰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성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특히 혁신 측면에서요. 부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경광진의 철학을 중요시합니다. 경광진이요? 생소한 단어에 되물었습니다. 네, 세종대왕이 중요시했던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경청하고 토론하고 깊이 숙고한다는 뜻이에요. 세종대왕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한 후 최선의 결정을 내렸죠. 부사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직적 의사결정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중요시해요. 특히 최근에는 더욱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예상했던 대답과는 달랐어요. 대기업이 600년 전 왕의 철학을 현대 경영에 적용한다니 놀라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네이버 본사로 이동했죠. 한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IT 기업이었습니다. 네이버 경영진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네이버의 혁신 문화는 지식의 민주화에 기반합니다. 네이버 의장이 말했어요. 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죠. 이어서 그는 네이버 지식인, 웹툰, 팝하고 같은 서비스가 어떻게 지식과 문화의 접근성을 높였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의 배경에는 정보 공유와 민주화라는 가치가 있었어요.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삼성과 네이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하는 아침, 저는 약간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인 이곳에서 어떤 발견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되었어요. 여기가 삼성 디지털 시티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캠퍼스를 가리켰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 시티는 말 그대로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연구소, 생산시설, 직원 복지시설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한 안내원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회사 건물이 아니라 혁신이 일어나는 생태계입니다. 약 4만 명의 직원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 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촬영하느라 바빴죠. 이 규모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캠퍼스보다 큰데요.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삼성전자 부사장과의 인터뷰 시간이 되었을 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정우 부사장은 50대 중반의 차분한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CNN에서 한국의 기술 혁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곧바로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성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특히 혁신 측면에서요. 김 부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경광진의 철학을 중요시합니다. 생소한 단어에 되물을 수밖에 없었죠. 경광진이요? 네, 세종대왕이 중요시했던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경청하고 토론하고 깊이 숙고한다는 뜻이에요. 세종대왕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한 후 최선의 결정을 내렸죠. 그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기업을 수직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의 혁신 문화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의 충돌을 통해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아요. 특히 최근에는 더욱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이 600년 전 왕의 철학을 현대 경영에 적용한다니 놀라웠어요. 흥미롭네요.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오늘날 삼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요. 김 부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혁신 DNA에는 세종대왕의 개방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는 신분과 계급을 넘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고 이런 철학이 삼성의 기업 문화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희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삼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전자산업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1938년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식품, 건설, 의류 산업을 거쳐 전자산업으로 발전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혁신을 통해 극복했죠. 마치 한국의 역사와 비슷하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외부 압력과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는 것 말이에요. 마이클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삼성도 없었을까요? 그 질문이 저의 머릿속에 깊이 남았어요. 다음으로 저희는 네이버 본사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IT 기업이었죠.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네이버의 하정우 의장은 6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어요. 그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네이버의 핵심 가치는 지식의 민주화입니다. 하 의장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죠. 그는 네이버 지식인, 웹툰, 팝하고 같은 서비스를 소개하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정보와 문화의 접근성을 높였는지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단순한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 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지식을 쉽게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해요. 이것이 세종대왕의 정신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저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네이버와 삼성 같은 기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 의장은 깊이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는 깊은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 개방적 리더십, 그리고 지식 민주화 철학이 오늘날 한국 기업들의 DNA에 녹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종대왕은 현대 한국 기업의 정신적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의 철학이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경영 원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마이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열정적으로 한국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었죠. 데이비드,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이건 CNN이 반드시 다뤄야 할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에서 삼성까지 600년을 이어온 혁신의 DNA. 정말 놀랍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 숨겨진 천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이것이 세종시대의 치국이입니다.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장치죠. 한지훈 교수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여주는 유물 앞에 저희 팀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이 간단한 금속 원통이 세계 최초의 과학적 기상 관측 장치라니 놀라웠어요. 세종대왕은 정확한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설명했어요. 그는 전국 각지에 치구기를 설치하고 지방 관리들에게 정기적으로 강우량을 보고하도록 했죠. 이를 통해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기근을 예방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빅데이터 프로젝트군요. 정확합니다. 한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종대왕은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의 선구자였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앙부일구의 시계, 자경루물 시계, 그리고 혼천 의천체 관측 장치 같은 조선의 과학 기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15세기에 이미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조선이 과학적으로 발전된 나라였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한 교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과학사는 서양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역사 서적들이 중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한국의 독자적인 과학 발전은 가려져 왔죠. 다음으로 저희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박지성 교수가 흥미로운 연구를 보여주었어요. 저희는 조선시대의 과학 방법론과 현대 AI 알고리즘 사이의 유사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특히 세종대왕 시대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이 현대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죠. 스크린에는 세종실록의 데이터 기록 방식과 현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비교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체계적인 분류와 데이터 저장 방식이 현대 시스템과 개념적으로 유사했어요. 세종대왕 시대에는 농업, 천문, 기상, 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박 교수가 계속했어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를 예측했죠. 이건 오늘날의 데이터 과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대 과학기술 발전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것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인들의 DNA에는 실용적 과학 정신이 깊이 새겨져 있어요. 필요에 의한 혁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식의 민주화. 이런 가치들이 세종시대부터 이어져 왔죠. 인터뷰가 끝난 후 저희는 경복궁의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과학기구들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한 교수가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유물이 있다며 저희를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것은 치욱이라는 독특한 모양의 기구였어요. 이것은 풍향계입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죠. 세종대왕 시대에 발명되었어요. 마이클이 기구를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되었나요? 아니면 이론적 발명품인가요?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한 교수가 대답했어요. 조선은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기상 관측이 매우 중요했어요. 이런 과학기구들은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실용적 발명품이었죠. 저녁이 되자 한 교수가 저희를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세종대왕의 과학혁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혁신이었어요. 과학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죠. 오늘날 한국의 IT 기업들도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600년 전 조선이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교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 기술의 한계는 있었지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현대 빅데이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이런 내용이 서양에 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유럽 중심적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봐왔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그 시각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연구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로봇들과 AI 시스템들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이곳이 한글과 AI의 관계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설명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인 정수영 교수는 40대 초반의 활기찬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그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AI를 공부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이 연구소를 이끌고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요. 정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구조는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마치 컴퓨터 언어의 모듈식 구조와 유사하죠. 스크린에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음 기역, 니은, 디귿과 모음 아, 어, 오, 우가 어떻게 조합되어 다양한 소리를 표현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체계성과 확장성입니다. 정 교수가 계속했어요. 기본 요소들의 조합으로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죠. 이는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 AI 발전에 실제로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정 교수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자 체계를 사용한 자연어 처리 AI의 학습 속도와 정확도를 비교한 연구예요. 놀랍게도 한글을 사용한 AI가 학습 효율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기계 학습에 매우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패턴 인식과 의미 추출 과정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드러났어요. 다음으로 정 교수는 저희를 특별한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한글을 사용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 중이었어요. 한글의 논리적이고 시각적인 구조가 자폐 아동들의 언어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각 글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져서 시각적으로 소리와 연결하기 쉽죠. 실제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학습 속도가 빨랐고 이해도도 높았어요. 마이클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군요. 맞습니다. 정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목적도 바로 이것이었죠.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통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요. 다음으로 저희는 네이버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글의 구조를 활용한 최첨단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팝하고 번역기가 짧은 시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입니다. 네이버 AI 연구소장이 설명했어요. 한글은 규칙적이고 논리적이어서 기계가 학습하기에 이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는 팝하고가 다양한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에서 다른 언어로 또는 반대로 번역할 때의 정확도가 높았어요. 흥미로운 부분은 한글을 통해 학습한 AI가 다른 언어 처리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한글이 언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한글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연구소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네, 한글은 인간과 AI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 만든 이 문자 체계가 미래 기술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국만이 가능하기에 특별한 것이죠. 맞습니다.